뉴스타트 3부로 이어갑니다. 공조수사본부가 이르면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수처는 경찰과 함께 막바지 준비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네, 공수처입니다. 네, 체포영장 재집행이 임박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공수처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 발부된 지 일주일이 다 되어갑니다. 오늘도 이른 새벽부터 저희가 공수처 앞 상황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차량도 그대로 주차가 돼 있고 아직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임박했다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공수처는 휴일인 어제도 경찰과 이 집행 계획을 협의하는 데 주력했고요. 이와 함께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법률 검토 등도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공조보는 대통령 경호처의 결속력을 흔들기 위한 조치들도 이어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우선 경찰은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 등 대통령 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면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수처는 경호처에 대해서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그리고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관저 주변에 설치한 철창과 차벽 등을 철거하는 데 드는 비용을 경호처에 사후 청구하고 또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배소도 제기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경호처 직원들에 대해서는 조금 방침이 다릅니다.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라는 윗선 지시에 불복해서 만약 직무유기로 고발당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1차 집행 당시 강한 반발이 있었던 만큼 공조수사본부가 경호처 내부의 결속력을 떨어뜨리려는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체포 대신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재판에 넘기라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죠. 맞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어제 공수처를 찾아서 정식 선임계 냈고요. 수사팀과 짧은 면담도 진행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피의자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방어권과 국격을 고려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이후에는 입장문을 통해서 불법이고 무효한 체포영장 집행을 고집하지 말고 불상사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이미 윤 대통령이 담화 등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냐며 굳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재판에 넘기라는 기존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체포영장의 효력 사라지지 않았다면서 집행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처럼 체포영장 재집행 임박 관측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변호인단을 통해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적정한 시기에 반드시 출석하실 것이고 그 횟수에도 꼭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법원이 재발부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2주가량으로 알려진 만큼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나갔다가 수사팀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소추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첫 변론기일은 공전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이런 상황을 고려해 이틀 뒤인 16일에 지정한 2차 변론기일에는 당사자 없이도 심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달 4일까지 모두 5차례 변론기일을 미리 지정했는데 오는 16일 본격적인 증거조사를 시작으로 설 연휴 이후부터는 매주 2차례씩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신변안전 우려부터 해소돼야 헌법재판소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기가 탄핵 심판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이 오늘 시작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4시 한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 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한 총리의 탄핵심판에서는 비상겸 선포 과정의 가담한 정도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정족수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대통령 경호처 내부막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비판하는 글이 삭제됐다가 복구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성훈 차장이 글 삭제를 지시했다가 반발이 커지면서 복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호처 내부 동요가 본격 표출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만 접속할 수 있는 내부망에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건 공무집행 방해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온 건 지난 11일로 알려졌습니다. A4 용지 3쪽 분량의 글로 일부 언론 보도에 이어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SNS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게시판 글이 올라오자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성훈 차장이 글을 삭제할 것을 지시하며 글은 사라졌다가 하루 만에 복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간부들이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김 차장이 삭제 지시를 철회한 걸로 보입니다. 윤 의원은 이와 함께 경호처 부장단 회의에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사퇴하라는 요구가 터져나왔다고 전했습니다. 김 차장이 무력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대응을 지시했고 강력한 반발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윤 의원은 박종준 전 처장이 경찰에 출석하던 날 윤석열 대통령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불러 오찬을 했다고도 전했습니다. 경찰이 박 전 처장에 대한 소환 조사 등 연일 압박을 높이는 상황에서 강경파인 김 차장이 직무대행에 나선 뒤 경호처 내부 동요와 수뇌부관 균열 조짐이 본격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 영장 재집행 시 김 차장에 대한 체포가 먼저 시도될 수도 있는데 이를 막을 명분이 없다는 경호처 안팎의 기류가 커지며 저지선 균열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맞서 자체 계엄 특검법을 발의할지 여부를 논의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도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외환 유치죄가 추가되는 등 수사 대상이 광범위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민주당이 양보했다고 강조한 제3자 추천 방식도 대법원장이 아닌 대한변호사협회, 법원행정처 등에 배분하고 수사기관도 단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정 내란 특검법의 본회의 처리 시점 등을 논의하기 위한 비상의원총회를 진행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비상의총을 소집해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관련 상황을 공유하고 당 입장 등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또 이번 주로 예고한 내란 특검 처리 일정과 함께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 또 비상계엄 국정조사특위 본격 가동 등을 앞두고 당 차원의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밤중에 서울 용두동에 있는 6층짜리 창고 건물에서 불이 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소로 몸을 피했습니다. 강원 태백시에서도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는 등 화재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양동훈 기자입니다. 건물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뿜어져 나온 연기는 주변을 뒤덮습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서울 용두동에 있는 6층짜리 창고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은 지금 한 7층 높이 정도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건물에서 연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서 건물이 안 보일 정도고. 불이 난 건물 근처에 요양병원이 있어 더 큰 화재로 이어질 뻔했지만 소방당국의 연소 확대 저지로 불이 병원 건물로까지 옮겨 붙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창고 건물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인근 주민 일부가 한밤중 임시 대피소로 몸을 옮겼습니다. 관할구청인 서울 동대문구는 연기와 냄새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외출을 자제하고 차량은 우회해달라는 안내 문자를 주민들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강원도 태백시에서는 단독주택에 불이 났습니다. 거주자 2명이 모두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택 건물과 가구 등이 모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집안에 설치된 화목 보일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용차 앞뒤가 종잇장처럼 찌그러졌고 부서진 오토바이도 쓰러져 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대전 방현동 화암 내거리 근처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두 운전자 모두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충북 청주시 중부고속도로 서청주 나들목 근처에서는 SUV 차량이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사고 처리와 현장 통제를 위해 출동한 도로공사 순찰차를 뒤에서 달려오던 승용차가 또 들이받으면서 도로공사 직원 1명이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1월 13일) 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한겨레 신문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출산지원금이 헛심 경쟁에 그치고 있음을 다뤘습니다. 출산율 상승에 별로 효과가 없고요. 공무원들도 사업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걸 느끼고 있다고 하네요. 출산지원금 사업 규모는 2010년대 이후 빠르게 커졌습니다. 2023년 기준 출산지원정책 전체 예산 가운데 출산지원금의 비중이 43.6%입니다. 출산지원금을 실시하는 지자체가 전체의 83.1%, 202곳이나 되고요. 5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정작 출산율 제고에 별 효과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긍정적인 영향이 있더라도 단기적인 효과에 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지역의 담당 공무원들이 출산지원금 사업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출산지원금이 지역 내 출생아 수를 늘렸냐라는 질문에 36%가 효과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단체장의 치적 쌓기용이다. 지자체 간 인구 뺏어먹기밖에 안 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옵니다. 출산지원금 정책 방향에 문제가 있다는 건 인식했는데 어떻게 개선이 돼야 할까요? 우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는 게 먼저겠죠. 또 출산 관련 현금 지원은 정부에서 통합을 해서 보편적 복지 사업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다음 동아일보입니다. 요 며칠 정말 추웠습니다. 밤이면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뚝 떨어지는 한파가 계속돼서 한파 쉼터가 절실한데 서울시 한파 쉼터의 90%가 해가 떨어진 이후에는 문이 닫혀 있다고 합니다. 한파 쉼터 간판이 붙은 경로당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시간은 어제 오후 4시, 셔터가 내려져 있습니다. 분명 주말엔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문은 굳게 닫혀 있고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서울 한파 쉼터 10곳 중에 9곳이 야간에 문을 닫습니다. 보통 경로당이나 주민센터 같은 공공시설들이 한파 쉼터로 지정되는데요. 24시간 열려있는 곳은 서울 전체 단 5곳밖에 없습니다. 주말엔 아예 운영을 하지 않거나 공지된 시간보다 일찍 닫는 곳도 많습니다. 노숙인이나 어르신 등 취약계층이 주로 한파 쉼터를 이용하는데 정작 날이 추워지는 저녁에 문을 여는 곳은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서울시는 비용과 인력 문제가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각 자치구에 운영을 연장하라고 강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공익형 일자리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겨울철엔 한파 쉼터를 더 길게 열 수 있도록 지역사회, 민간 복지시설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향신문입니다. 노인들의 취업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노동 환경은 갈수록 불안정해진다는 기사입니다. 연금이 최소 생계비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라서 이력서를 놓을 수가 없는데 노인 일자리도 오픈런을 해야 겨우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65세 이상 취업자는 312만 2천 명, 전체 노인 인구의 3분의 1이고요. 역대 최대치입니다. 노후 최소 생계비가 월 124만 원인데 연금 수급자들이 한 달에 받는 연금은 평균 65만 원밖에 안 됩니다. 연금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우니까 일자리를 계속 찾는 거죠. 노령층의 소득 보장을 위해 정부는 노인 일자리를 103만 개까지 늘렸습니다. 그런데 노인 일자리 구직자가 224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은 탈락한다는 얘기죠. 노인 일자리의 70%를 차지하는 공공형 일자리 수당은 월 29만 원입니다. 그렇다고 시장형 일자리라고 해서 적정한 소득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작업량과 강도도 버겁고요. 딱 법에 걸리지 않을 만큼의 임금만 받고 4대 보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그 어떤 나라보다 많이 일하지만 그 어떤 나라보다 가난한 한국 노인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0%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소득 보전은 연금으로 해결을 하고
노인 일자리는 임금과 노동량에 따라서 선택지가 다양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마지막 한국일보입니다. 이상기후 때문에 먹거리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는 뉴스, 최근 몇 년간 부쩍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속도가 더 가팔라지고 국가대표격 작물이 소멸할 거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65년 뒤면 우리나라에서 여름 배추와 빨간 사과가 재배가 아예 불가능할 거라고 하네요. 네, 왼쪽은 여름 배추, 오른쪽은 사과의 기후학적 재배지를 표시한 겁니다. 둘 다 2070년엔 거의 사라지고요. 2090년엔 재배가 가능한 곳이 없어집니다. 배추와 사과뿐만 아니라 여름 무나 배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연평균 기온이 1도가 오르면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지역이 81km 북상한다고 합니다. 역사상 가장 더운 해가 매년 경신되고 있는데 그만큼 농작물 생산성도 계속 불확실해진다는 의미겠죠. 피땀 흘려서 재배했지만 이상고온 때문에 팔지 못하고 반품이 되는 채소류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금배추, 금사과라는 단어가 꾸준히 등장하고 2022년엔 상추가 금추로 불렸습니다. 지난 5년간 이상기후로 인한 먹거리 위기를 다룬 언론 보도도 급격히 늘었는데요. 2020년만 해도 104건이었는데 지난해에는 672건, 6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친환경 농사를 포기하는 농민들도 많습니다. 날이 뜨거워지니까 벌레가 꼬이고 농약을 뿌리지 않고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측 불가능한 형태로 나타나는 기후 변화 때문에 먹거리 경제는 휘청이고 농민들의 마음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1월 13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을 공약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며칠 사이에 트럼프 당선인과 푸틴 대통령의 전화 통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취임식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한 협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지난 대선 기간 취임 직후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던 트럼프 당선인. Before I even arrive at the Oval Office, I will have the disastrous war between Russia and Ukraine settled. I will get it solved in rapid order, and it will take me no longer than one day. 취임식을 일주일 앞두고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가 트럼프 당선인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동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며칠 안에 혹은 몇 주 안에 트럼프 당선인과 푸틴 대통령 간 전화 통화가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The preparations are underway, but just taking a step back for a moment. But I do, expect a call for at least in the coming days and weeks. So that would be a step. And we'll take it from there. 트럼프 당선인의 입장에서 상대방과의 대화가 없다면 협상에도 참여할 수 없다며 앞으로 몇 달 안에 대화가 성립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과 러시아 정상 간 만남에 참여할 가능성을 묻자 아직 정확한 회동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 참전에 대한 우려도 언급했습니다. 전장에서 북한군을 보고 있다며 더 이상 우크라이나 전쟁에 전 세계를 끌어들여 확전되는 걸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how do we no longer allow it to escalate in a way that drags in the entire world? We're already seeing North Korea. We've seen grumblings from South Korea. This thing could expand, and that's what we have to stop. 현실적인 휴전 시점에 대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서 휴전을 통해 해법의 틀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도 현지 시각으로 9일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을 조율하고 있다고 언급한 만큼 본격적인 종전 협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정부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좋은 협상이란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강요 없이 우크라이나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며 서방의 안보 보장 약속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2명의 영상에 이어 이들의 육성을 공개하면서 이들을 통해 북한군 파병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과 북한군을 교환하자며 김정은 위원장에게 한글로 공개 메시지를 보내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유신 기자입니다.
생포된 뒤 응급치료를 받은 북한군 포로들은 2005년생과 1999년생, 우리 나이로 20살과 26살입니다. 우리 국정원의 공조로 한국인 통역사를 통해 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비교적 협조적인 분위기로 알려졌습니다. 누구랑 싸운다고 했어? 훈련을 실전처럼 해본다고 했어요. 이들은 투바공화국 허위 신분증을 소지했고 전쟁에 투입되는 줄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현재 2명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어 치료와 신문을 위해 키이우로 호송된 상태입니다. Перший має більше челюстно-лицеве ранення, їм буде займатися наш стоматолог. Другий має поранення, відкрите поранення з переломом нижньої гомілки. 26살 북한군 포로는 지난 2016년부터 저격수 장교로 군에 복무했고 현재 턱을 다쳐 말을 못하고 서면으로 조사에 응하고 있습니다. 장교도 포함돼 있어 이른바 폭풍군단으로 알려진 북한군 파병 실체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원할 경우 한국 송환이 가능할지도 관심입니다. 지난해 국정원은 파병된 북한군이 귀순을 요청하면 국제법과 국내법적으로 받아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선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집에 가고 싶어? 가라면 갈 거고 우크라이나 남으라고 하면 남을 거고.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한글로 북한군 포로 교환을 공개 제안해 눈길을 끕니다.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군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북한군 포로를 풀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러시아와 북한 모두 북한군 파병을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젤렌스키는 귀환을 원하지 않는 북한 병사들에게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한국에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해 한국행 가능성을 열어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YTN 정신입니다. 오늘의 경제 일정입니다. 최상목 대응체제 정부가 오늘 경제 분야 주요 현안 회법 회의를 이어갑니다. 국토부와 농식품부, 해수부, 과기부 등 5개 기관 대상 업무 보고와 현안 논의가 이어지는데요. 침체된 건설 경기 보강을 위한 어떤 대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한국거래소가 KRX TMI를 공개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보통주 중에 지수 투자에 적격한 종목들을 유동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산출하는 시황지수입니다. 이로써 국내에도 주식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주가지수가 생기게 됩니다. SRT가 오늘부터 16일까지 나흘 동안 설 명절 승차권 예매를 시작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경로,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15일과 16일은 전 국민이 온라인 예매가 가능한데요. 올해부터는 승차권 부당 거래를 막기 위해서 위약금 기준을 강화하니까요. 신중히 예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대출 상환 때 적용하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절반 정도 줄어듭니다. 고정금리 기준 1.4%에서 0.65%로, 변동금리 기준 1.2%에서 0.65%로 각각 낮아집니다. 조금 더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조기 상환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관세청이 이달 상반기 수출입 현황을 발표합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기록을 세웠지만 올해는 글로벌 불경기와 고환율 등으로 수출 전망이 그리 밝진 않은데요. 올해 첫 실적이 어땠는지 함께 지켜보시죠. It's the most beautiful word there is. Tariff! And these stupid people, stupid politicians, they don't like, look, they're either dumb or they're corrupt.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된 뒤에 기업들의 연일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현대차도 동참을 했네요. 100만 네. 달러를 기부했다고 알려졌는데 네. 뭐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처음으로 지금 기부를 낸 것으로 네. 알려졌는데 어떤 네. 배경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그 정책 기조하고 관련이 좀 있는데요. 우리가 예. 이제 정책 기조를 먼저 한번 정리를 짧게 한번 해보면은 네. 일단 이게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해서 미국 우선주의를 뭐 표방을 하고 있는 정책 기조하에 일단 보편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보호무역주의를 지금 하고 있죠. 네. 하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겠다. 그리고 국내 일자리 창출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중국하고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하고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계가 되어 있고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그냥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일단 뭐 미국 내 제조업 하고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우선시하는 정책 때문에 사실 해외 생산 자동차하고 부품에 굉장히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트럼프가 이제 취임 첫날부터 시작해서 본인들의 이제 굉장히 큰 그 무역 거래 대상국이었던 캐나다하고 멕시코에다가 1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지금 공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트라의 데이터에 따르면은 그 멕시코에서 미국 수출용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기업이 몬트레이 공장을 운영하는 기아나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등 다 합치면 한 100여 개 정도 기업이 됩니다. 네. 그래서 관세 부과의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앞에서 얘기했던 이러한 보편적인 관세, 그러니까 10%의 보편적인 관세를 매겼을 때 산업연구원 발표에 의하면은 거의 수출이 13.6% 정도가 감소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현대자동차가 이러한 부분에 무역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하고 있는 대응 방안이 그 미국 내의 생산 투자 기지를 좀 만들기 위한 생산 투자, 그러니까 그 회사 투자를 훨씬 더 늘리고, 네. 그 다음에 뭐 보조금이 지금 없어지는 전기차 부분에서도 조금 더 그 기술적으로 우월한 상품들을 만들겠다라고 지금 공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미 이제 트럼프 1기 때도 사실 자동차 시설 를 만드는 데다가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계획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2022년도에 지금 미국 조지아주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올해 아마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오픈해서 가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취임식에 참여해서 이게 좀 그 협력 관계를 네. 하겠다. 그리고 미국의 일자리 창출과 그다음에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에 네. 굉장히 큰 기여를 하겠다라는 좀 메시지 전달 차원에서 아마 이 트럼프 취임식에다가 한 100억 불 정도를 지금 기부한 걸로 보이고요. 예.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포드 뭐부터 시작해서 도요타 등이 전부 다 지금 네. 취임식에 100억 불 정도의 기부금과 자동차를 기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같은 수준으로 맞춰서 아마 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100만 달러. 예. 그렇죠? 네, 100만 달러. 네. 지금 이제 정의선 회장과 또 트럼프 당선인이 만날 수 있을지 또 그 만남에 지금 관심이 생기고 있고요. 네.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다른 기업들도 지금 미국 투자에 이제 활발한 모습입니다. 네.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또 우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떤 네, 부분이 네. 좀 일단은 먼저 이제 기부를 했을 경우에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14억 7천만 원 정도가 되잖아요. 네. 기부했을 네. 때 그 비공개 만찬에 참석할 수 있는 6장의 티켓을 얻을 수가 있어서 이번에는 아마 정의선 대표가 참석하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는데 네. 나머지 이렇게 임원들이 아마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6장 정도의 티켓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예. 들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 건으로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차 관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취임식 기부는 자동차 관세 문제 해결에 좀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는 있지만 단순히 기부만으로 관세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하고의 협력 관계를 잘 갖고 가고 현대차가 미국 내 고용 창출이나 뭐 경제에 기여하는 데 좀 기여하겠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메시지 전달 차원일 것 같고요. 예. 근데
사실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관세 문제를 다룰 때 네. 미국 내에 생산 비중을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그 현대자동차가 미국 내에 얼마만큼 투자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게 이제 미국 내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세금 감면 등 이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정책이 기업의 투자 확대로 지금 유인하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미국 내 생산 시설 확대를 각 기업들이 하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미국 내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굉장히 높아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생산 전략 대비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보통 이제 저임금 국가에서 생산하던 이제 기업들의 경우에는 네. 미국 내 투자 확대가 굉장히 상당한 비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미국 내에 이제 생산을 좀 늘리려고 이러한 투자를 하려고 하다 보면 기존의 글로벌 공급망을 좀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네.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장기적인 부분이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면 이미 초기 투자하고 그다음에 운용 과정에서 굉장히 큰 혼란을 좀 겪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금방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장기 투자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보호무역주의가 좀 사라지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기업의 투자 결정이 굉장히 장기적인 부담으로 네. 작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투자를 확대했는데 미국 내에 금리가 높아진다거나 아니면은 경기가 위축됐을 경우에는 사실은 경제 환경이 굉장히 이거와 같이 악화되었을 경우에는 수익성이 굉장히 제한될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 내에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좀 과도하게 돼서 네. 사실 수익성에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 그대로 뭐 공장을 짓는 일이 뭐 그렇게 뚝딱 되는 것도 아니고요. 시간이 걸릴 일일 텐데 뭐 기업들이 고심이 깊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저희가 또 짚어볼게요. 네. 지금 예대금리차 때문에 은행들이 한때 뭐 이자 장사한다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가상금리 정책이 좀 바뀔 기조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신한은행이 아마 0.3포인트까지 가상금리를 낮추겠다라고 지금 네.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가상금리는 우리가 보면은 이제 작년까지 대출 가계부채를 좀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이제 사실 가상금리를 낮추게 되면은 그러면 대출이 이제 좀 다시 늘어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 금리를 은행들이 좀 경쟁적으로 낮추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대출 총량으로 은행들의 대출 규모를 제한을 했었거든요. 이게 작년 말이 되면서 작년 말이 되면서 끝났고 올해 예. 다시 이제 리셋이 된 겁니다. 다시 대출을 할 수도 있게 되고 대출 상품을 다시 제공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네. 은행들이 먼저 이제 대출 규모를 확대하는 거를 시장에서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근데 네. 이게 이제 아무래도 금리가 인하하게 되면 소비자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하죠. 네. 네, 특히 가계 부채를 대출을 받았던 소비자들은 이제 금리 부담이 조금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위축된 소비를 좀 완화시키는데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출 인하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게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상황이 예.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선 이제 환율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그 은행의 건전성 관리에 굉장히 그 빨간색이 들어왔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기업의 그 부채에 대한 좀 연체율도 굉장히 대출에 대한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렇다고 또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약화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금융당국은 계속해서 월별, 분기별 한도 관리를 예고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서 특정은행이 경쟁을 하겠다라고 해서 금리를 크게 내리게 되면 가상금리를 크게 내리게 네. 되면은 그쪽으로 돈이 굉장히 많이 쏠릴 가능성이 있고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의 총량은 계속 월별로 분기별로 지금 조절을 하겠다라고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이제 금리를 막 경쟁적으로 낮추거나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요. 어려울 것 같다. 네. 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죠. 네. 네. 그래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완화시키는 거를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고 하고 난 다음부터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국채 금리가 이제 올라가는 것은 우리나라의 그 장기 그 금리에도 좀 영향을 줍니다. 특히 이제 금리를 결정하는 거에 기준이 되는 금융채
금리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뭐 이자를 결정하는 거에 잣대가 예. 되는 건데 이게 올라가면서 사실 내리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1년 사이에 고령층에서만 지금 대출 규모가 굉장히 증가했다라는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연령대별로 데이터를 한번 봤거든요. 예. 봤는데 60세 이상이 전체 대출 대비 비중이 33%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50대가 32.6%로 5, 60대 대출 규모가 약 730조를 넘어서서 전체 개인 사업자 대출 규모가 1,125조 원인데 이 중에서 65.6%의 비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고령층 자영업자들의 대출 규모 자체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그래서 60대 이상 대출 잔액이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뭐 약 1년 만에 6.6%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 연령대의 평균 그 증가율이 0.2%에 그쳤는데 이거에 비하면은 60대만 대출 규모가 굉장히 크게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이제 자영업자 대출의 가장 그 상당 부분은 60대 고령층의 자영업자들의 상당 부분이 은퇴 후에 소득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소득 절벽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비하기 위해서 고령자들이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지고 있는 부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사실은 고령층의 생계형 자영업 의존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지금 추세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사실은 소비 침체가 계속됐고 또 고금리 상황이 지속됐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 개인들의 재무 안정성이 굉장히 악화되는 그러한 결과로 나타났다라고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네. 결국에는 내수 부진이 이렇게 데이터로 저희가 목도할 수 있는 건데 뭐 네. 정부에서는 그래서 진작을 위해서 내수 진작을 위해서 뭐 임시 공휴일도 뭐 설정을 하고 그리고 뭐 900억 할인 갖가지 지원 정책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까요?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소비 판매의 데이터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그 소매 판매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2.1%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됐어요. 그리고 이게 데이터가 어느 정도냐면요. 2003년 카드 대란 이후 2021년 만에 가장 최대 감소폭을 기록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굉장히 그 우려되는 부분이 소비 부진이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상품군에 걸쳐가지고 전부 다 확산되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뭐 내구재부터 시작해서 준내구재, 그 다음에 비내구재, 음식 그 식료품까지 전부 다 관련 통계에서 전부 다 2년 연속으로 줄어드는 걸로 나왔는데 이게 1995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로 처음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거기에다 지금 소비자 물가까지 오르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쓰고 있는 게 좀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소비를 이제 진작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좀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의 구조적인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계엄 이후에 12.3 계엄 이후에 경제적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면서 사람들이 다 지갑을 닫고 있는 그러한 상황.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소비가 그렇게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그 진작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서은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국 서부 초대 도시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산불이 계속 확산하면서 16명이 숨졌지만 진화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혼란을 틈타 폭리를 취하고 있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고 또 진화에 쓸 물이 부족해지자 정치권 책임 공방까지 거세지며 사태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국 서부 최대 도시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최악의 산불이 확산하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소 수그러들었던 고온의 강풍 산타아나가 다시 기세를 올리면서 산불은 동쪽 내륙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진화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혼란을 틈타 폭리를 취하는 행위가 나타나자 캘리포니아주는 최고 1년의 징역이나 $10,000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라며 수사에 나섰습니다. We've seen businesses and landlords that use increased demand during emergencies to jack up the price of essential supplies and services, of gas and water, batteries, first aid supplies, construction materials and housing. 정치권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스멜트라는 물고기 보호를 위해 물 공급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라며 무능한 정치인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This is a true tragedy, and it's a mistake of the governor, and you could say the administration. They don't have any water. They didn't have water in the fire hydrants.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가 관련도 없는 사안을 이번 사태와 연결시켰다며 비극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Well, I called for him to come out, take a look for himself. I don't know what he's referring to when he talks about the delta smelt in reservoirs. That mis and disinformation, I don't think advantages or aids any of us. Responding to Donald Trump's insults. 그동안 트럼프의 관세 위협을 받아왔던 멕시코는 산불 진화를 위해 소방관을 파견했고 뉴섬 주지사는 진정한 친구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이번엔 출근길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윤수빈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 어떤가요? 네, 오늘 아침 출근길 예년 이맘때 수준의 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5.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높은데요. 다만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현재 영하 9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출근길 보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서해안 지역은 안개 때문에 출근길에 교통안전이 필요하다고요? 네, 현재 호남 서해안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고요. 또 경기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약하게 눈이 날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평소보다 가시거리가 짧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출근길 평소보다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는 등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밤사이 대기가 정체되면서 현재 곳곳에서 초미세먼지도 말썽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경북 지역의 대기질이 나쁨 수준 보이고 있으니까요. 호흡기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하늘빛도 점차 흐려지겠고 수도권과 영서 지방에 산발적인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밤사이에는 충청과 일부 남부 내륙에도 약한 눈비가 확대하겠는데요. 예상되는 눈의 양은 강원도에 최고 5c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1cm 안팎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와 경북 곳곳에 한파특보가 남아있는 가운데 춘천 영하 12.3도, 안동 영하 8.7도, 전주는 영하 2.5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광주의 한낮 기온 6도, 대구는 7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한 주간 심한 추위는 없겠고요. 주 중반에는 호남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도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의 건조함이 극심하겠습니다. 특히 영동 지방은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으니까요.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